어머니라는 자리는 언제부터 예약제가 된 걸까요? 평생을 일궈온 과수원 나무들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뿌린 사랑의 결실은 왜 이리도 시리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이곳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홀로 배나무를 가꾸며 우리 진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네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올가을 배 농사가 유독 잘 됐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린 배들이 제 자식 녀석. 성공한 것처럼 기특해 보여서 혼자 밥을 먹어도 배가 불렀죠. 마당 평상에는 빨간 고추들이 햇볕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저게 그냥 고추가 아니거든요. 우리 손주 선우 돌잔치에 가져갈 비상금입니다. 읍내 시장에 내다 팔아보태면 우리 손주 손가락에 끼워줄 돌반지 하나, 그리고 며느리 고생했다고 줄 작은 금목걸이 하나는 충분히 나옵니다. 뙤약볕에 땀을 흘리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가 할머니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돌잡이 때 뭘 잡으려나. 혼잣말을 하며 정성껏 고추를 골라 담았습니다. 시골 할머니 냄새난다고 싫어할까봐 옷도 미리 세탁소에 맡겨두었죠. 내 생일은 잊고 산지 오래지만 우리 손주의 첫 생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우리 아들 진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으려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문자가 도착했네요. 안경을 고쳐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엄마, 이번 돌잔치 말인데요. 호텔 연회장이 생각보다 좁아서 자리가 빠듯해요. 서연이네 장모님 쪽 식구들 위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이번에 마음만 보내주세요. 나중에 따로 안성 갈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회장이 좁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장모님 쪽 식구들은 자리가 있고 이 아이를 낳아 기른 애미는 앉을 자리 한 칸이 없다는 그 말이 꼭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글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만 보내달라는 그 짧은 문장이 지난 30년 제가 바친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들다는 아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 걸려 뜨겁게 타오릅니다. 옆에 둔 금방에서 사온 노란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리해서 준비한 돌반지가 그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정말로 나를 그 화려한 호텔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고추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찾아온 한복을 곱게 다려 입었죠. 아들아,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못 갈 것 같으냐? 자리가 없으면 문 앞에 서서라도 내 손주 얼굴은 봐야겠다. 내 이름이 지워진 그 초대장, 제가 직접 가서 다시 써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히 자리 부족이라는 핑계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토록 아끼던 이 과수원을 통째로 팔아치우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앞으로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한 우리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죠.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초라해지는 그 기분을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았는데
정작 그 나무가 그늘을 드리울 때 나는 그 아래 앉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5성급 호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에어컨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안성행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훈훈했던 제 마음이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다려 입은 옥색 한복이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는 왜 이리도 촌스럽게 느껴지는지 저는 품에 안은 꽃바구니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로비 한복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 우리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세련된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 참 예쁘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가려는데 저를 발견한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마치 봐서는 안 될 오물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분명히 집으로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품에 안은 꽃바구니를 내밀었죠. 서연아, 그래도 우리 선우 첫 생일인데. 할미가 얼굴은 봐야지. 여기 돌반지랑 금목걸이도 준비했어. 이거 전해주려고.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내민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찡그리며 제 옷소매 쪽을 향해 손부채질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시골 흙 냄새랑 고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해요. 오늘 돌잔치 컨셉이 화이트 앤 실버예요. 호텔 분위기랑 사진 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차림으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얼른 저쪽 구석에 계세요. 시골 흙냄새라니요. 이 옷, 우리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입고 그동안 아끼고 아껴둔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어젯밤 혹시나 냄새날까 싶어 마당에 내걸어 밤이슬까지 마치며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그저 컨셉을 망치는 악취에 불과했나 봅니다. 서연아, 내가 뒤에 조용히 서 있다가 선우 얼굴만 보고 갈게. 응? 어머니, 제발요. 오늘 제 인맥들, 회사분들 다 오시는 자리예요. 격식 좀 생각해주세요. 일단 저기 화물 엘리베이터 옆 대기실에 계시면 나중에 상황 봐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는 독한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구석 소파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로비 저편에서는 사돈댁 식구들이 도착했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보라색 정장을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돈 부인은 주인공처럼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연회장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 화려한 행렬 속에 우리 아들 진호가 보였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환하게 웃는 그 녀석의 얼굴.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비굴할 정도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진호는 끝내 로비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제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오늘 그가 지켜야 할 컨셉이었겠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식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타인처럼 굴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웠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함이 수치심으로, 수치심이 다시 서늘한 냉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진호야. 너에게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시골 냄새구나.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꽃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직접 고추를 말려본 돈으로 산 국화꽃들이 호텔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죠. 시계는 어느덧 잔치 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케이크를 자르는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한 그 컨셉을 위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배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제가 왜 이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호텔 로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는지, 그리고 왜 아들에게 전화해 내 땅 한 평도 너에게 줄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전쟁 같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골 흙냄새 나는 할머니가 서울 한복판에서 보여줄 가장 우아한 반경 말입니다.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방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조명은 눈부셨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제 그림자는 한없이 어둡고 축축하기만 했네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기를 1시간째. 제 낡은 스마트폰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진호였습니다. 사돈 어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고 있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호야 하고 부르려던 순간 아들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죠.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 제 어머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피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사돈 식구들을 이끌고 반대편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구박보다 더 아픈 건 내 핏줄의 외면이었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성 벌판에서 배나무를 붙잡고 울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진부한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가져온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직원이 포토존 컨셉에 안 맞는다며 잠시 맡아주겠다고 가져갔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로비 이곳 저쪽을 살피다 화장실 입구 쪽 대형 쓰레기통 옆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안성 앞마당에서 가장 예쁜 녀석들로만 골라 꽂았던 그 국화 바구니가요. 축하 카드도 찢어진 채 쓰레기 봉투 위에 위태롭게 걸려 있더군요.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아, 이거요. 아까 그 박종수 씨 댁 며느님이 버려달라고 하셔서요. 향이 너무 강해서 호텔 분위기랑 안 맞는다나 봐요. 향이 강하다니요. 이건 그냥 꽃향기가 아닙니다. 70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자식 뒷바라지한 한 노파의 땀 냄새고 손주 첫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던 할머니의 눈물 냄새입니다. 그 향기가 세련된 호텔 컨셉에는 그저 악취였나 봅니다. 저는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꽃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이라는 이름의 감정도 함께 그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마음도 여기서 버린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복 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며 가방 속에 넣어둔 인감 도장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 도장은 원래 오늘 잔치가 끝나고 아들 녀석에게 넘겨주려던 안성 땅의 증여 서류에 찍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산부터 제가 평생 일궈온 배 과수원까지 합치면 수십억 대 자산입니다. 진호가 늘 입버릇처럼 엄마 그 땅 나중에 놔줄 거지? 하며 눈독 들이던 제 전 재산이죠.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도심의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컨셉과 격식, 이제 너희끼리 마음껏 누리거라.
다만 너희가 냄새난다고 버린 이 시골 할매의 손 안에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본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 길로 안성으로 내려가는 버스가 아니라 서울의 한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노후를 자식이라는 불확실한 투자처에 맡기는 대신 저 스스로가 가장 확실한 자산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내 땅 한 평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아니, 너희는 이제 내 인생에서 퇴장이다. 제가 법무사 앞에서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통쾌함은 호텔 로비의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더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유산 앞에 효자 없다는 그 씁쓸한 진실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련된 자본주의의 맛을 시어머니가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요? 앞으로 제가 제안한 최후의 통첩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안성 과수원, 흙바닥에 무릎 꿇게 될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유산 앞에 효자 없다는 말. 참 씁쓸하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매운맛이죠. 저를 시골 냄새나는 할머니로 지워버렸던 그들에게 이제 그 흙 묻은 돈이 가진 진짜 위력을 보여줄 차례가 왔습니다. 안성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내 고향 과수원의 흙먼지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읍내 부동산으로 향했죠. 사장님, 제 배 과수원이랑 선산 전부 내놓겠습니다. 가장 빨리 잔금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주겠다며 아끼던 땅을 하루아침에 내놓겠다니 믿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흙이 잔뜩 묻은 손을 대충 닦고 계약서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제 흙 묻은 손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인감 도장을 찍을 때의 묵직한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저는 그 길로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을 예약했습니다. 입주 보증금만 수억 원에 달하지만 제 노후를 위해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았네요.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뒤 안성 과수원 앞마당에 번쩍이는 검은색 SUV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아들 진호와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은 호텔 로비에서 보던 그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참 가관이더군요.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땅을 파시다니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서연이는 호텔에서의 그 도도함은 어디 갔는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이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제발 계약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그 땅은 우리 진호 씨랑 선우 거잖아요. 선우 거라니.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내 몫이고 내 평생이 담긴 내 재산이다. 자리가 없어서 시어머니도 못 앉히는 너희 집에 내 돈이 앉을 자리가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야, 애들 눈치 보지 말고 그 땅 팔아서 내 노후 위해 써라. 자식은 손님이다. 내 인생 주인이 되어 살거라. 아들의 고개가 푹 꺾였습니다. 서연이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호텔 로비 쓰레기통 옆에서 제 마음은 죽었으니까요. 진호야, 서연아.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컨셉과 격식, 이제 너희들 힘으로 만들어라. 내 흙 묻은 돈으로 그 격식 채워줄 생각, 이제 꿈에도 하지 마. 이건 내 실버타운 계약서다. 나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내 인생 살련다. 냄새나는 시골 할멈 찾지 말고 너희끼리 세련되게 잘 살아봐라. 여러분, 무릎 꿇은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들어오는 제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질다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방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로지 박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기분.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제 흙 묻은 손이 이제는 제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가장 귀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겠습니다. 남편 사진 한 장과 가벼운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곳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니 비로소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나서 아들 내외에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는 제 노년의 찬란한 피날레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나니 비로소 내 마당에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보인다는 것을요. 강원도 속초의 해오름 실버타운. 창문을 열면 끝도 없이 펼쳐진 동해바다가 제 거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안성과수원의 흙냄새도 좋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바다. 향기가 제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씻어주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아침이면 수영장에 나가 동네 친구들과 물살을 가르고 오후에는 연극 동아리에서 꽃집 사장님 역할을 연습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던 박명숙은 이제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잘 웃고 목청 좋은 순자 씨로 불리며 제2의 인생을 무대에 올리고 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끈질기게 울리는 진동 소리에 핸드폰을 들었네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해서 얼른 받았겠지만 지금의 저는 한 모금 커피를 천천히 넘긴 뒤에야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 달 선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밀렸어요. 대출 이자는 또 얼마나 올랐는지. 엄마 그 땅 판 돈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죽을 맛이에요. 뒤이어 며느리 서연이의 훌쩍이는 목소리도 섞여 들려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신 안 그럴게요. 선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진우야, 서연아.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다만 너희가 나를 자리 없는 사람 취급했듯이 나도 내 인생에서 너희의 당연한 지분을 뺐을 뿐이야. 존중이 없는 관계에 보상은 없는 법이란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격식과 체면, 이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보렴. 그게 진짜 어른 아니겠니? 그리고 진호야, 앞으론 돈 얘기하려거든 전화하지 마라. 대신 선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흙냄새 나는 고추장 먹고 싶다고 진심으로 그리워질 때, 그때 다시 연락해라. 그때는 나도 순자 씨가 아니라 어머니로 너희를 반겨주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닷바람처럼 시원하더군요. 자식을 향한 지독한 항과 정을 내려놓는 일이 이토록 가벼운 일인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이제야 배웁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입니다. 실버타운 입주 후 제가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첫 돌잔치거든요. 칠순이 넘은 나이에 무슨 돌잔치냐고 웃으시겠지만 타인이 정해준 삶이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의 의지로 다시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호텔의 화려한 뷔페 음식 대신 제가 직접 무친 나물과 정갈하게 구운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호텔 쓰레기통 옆에서 주워왔던 이제는 바짝 말라버린 국화, 꽃잎 하나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각성의 흔적이죠. 순자야, 고생 많았다. 남의 눈치 보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굽어버린 내 허리. 이제야 좀 펴지는구나. 수고했다, 정말로. 저는 스스로를 향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제 잔 속에서 환하게 일렁이더군요. 호텔 로비의 그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지금 제 식탁 위에 작은 촛불 하나가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회장에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쯤인가요? 혹시 자식들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구석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마음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은 내 인생의 주인님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에게 내 안방을 다 내어주고 문간방에서 떨고 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 이름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찬란한 태양이 저 바다 위로 떠오를까요? 흙냄새 나는 제 손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장 당당하게 손을 흔듭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짜 돌잔치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